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리입니다. 오늘 인구 변화와 원별교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구학자입니다. 인구 변화를 공부하고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인구 강의하면은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고령화를 어떻게 줄일지, 저출산을 어떻게 완화시킬지 여기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올해 연초에 자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 지방대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면서 그런지 어떤 일이 생길지, 고령화가 우리 조직에, 우리 기업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가운데 원불교 교단 차원에서 인구 변화와 원별교란 주제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해서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많이 높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의외죠. 우리나라보다 37개국 중에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한 7개 나라 있는데요. 이들 나라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와 같은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거나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비유럽권의 국가들입니다.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령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불과 25년, 현재와 같은 추세로 불과 25년 정도만 흐르면은 2045년쯤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가장 나이든 인구 구조가 됩니다. 불과 25년 사이죠. 이 시간 내에 굉장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 모든 기업, 모든 지역에서 같이 그리고 가족과 개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인구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사망하는 시대를 지나서 먼저 사망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사망은 줄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율도 낮아져서 조금 낳고 조금 죽는, 늦게 오래 사시는 이런 고령화 사회로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지금 중간 단계 이상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라든가 중남미 국가들도 학회 출산율이 2.0 이하거나 2.6에 근접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이러한 인구 변천의 단계를 굉장히 진전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서구의 선진국들, 복지체제가 갖춰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안정망이 갖춰져 있지 않고 노인 복지가 약한 국가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사회에서는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이런 나라 나시는 분 있으세요? 인구가 출산율이 낮으면서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이러한 준비가 굉장히 덜 돼 있는 나라,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한자년 정책 때문에 저출산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중국의 고령화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령화가 되면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사회의 투자가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소득의 문제, 저성장 시대에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런 사회 갈등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문제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 고령화 인구 변화의 문제는 굉장히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우리는 인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이것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출생 아수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70년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 체계가 생기면서 출생 아수를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록상으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날 때는 1971년생입니다. 물론 60년대에는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명씩 아이가 태어났는데 1982년까지 80만 이상이 매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26만입니다. IMF가 터지는 1997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수가 한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많은 사이즈가 컸던 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들어가고 밑에를 서포트해주는 세대가 작아지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인구 구조라고 했던 것은 아직 그 세대가 노인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주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은 저출산에 대한 이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학회 출산율이 2.0으로 떨어졌던 80년대 그리고 이미 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가족계획 정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고령화 출산 장려 문제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불과 15년 사이에 우리 의식 굉장히 많이 변했죠. 하지만 출산율은 그대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를 실제로 이해하는 수준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그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1.0 이하의 출산율로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 인구학자들이 1.0 이하의 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이 누적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부양 부담의 증가, 경제 규모의 축소, 성장률의 정체, 제로 성장, 그리고 이로 시작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사회 갈등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일본 그리고 독일에 가면요 버스가 굉장히 천천히 다닙니다.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서 시간도 잘 못 지켜요. 실제로 노인이 많아지는 미래가 되면은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버스가 정체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변화,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시와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인구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이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 충남 이하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인구 감소의 지역 인구 위기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우리 존립을 흔든 다른 문제, 다른 인구 문제로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많은 친구들은 다 어디로 오느냐? 수도권으로 오겠죠. 수도권에서 어디로 오냐? 관악구로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악구 청년 1인당 1인 가구 비율을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관악구만 유독 그 막대기 높죠. 관악구가 지방 청년들이 오는 한 게이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는 기사들은 대부분 솔직히 관악구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그러니까 서울에 오는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관악구에 있는 청년들, 1인 가구에 사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이 인구 구조 고령화, 인구 감소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는 저출산으로 설명되지가 않고 이것은 인구 이동, 특히 청년의 인구 이동이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심각 지역은 크게 지방의 작은 지역들, 특히 군 단위의 작은 소도시들과 도시 내에서도 노후화된 지역은 굉장히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 따지면 전남, 경북, 전북이
높은 청년 인구 유도를 보이면서 높은 인구 감소,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구를 가진다고 들었는데 인구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전라북도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10% 정도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10%?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끝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그냥 사이즈가 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년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가장 뚱뚱했던 인구가 많았던 집단이 청년, 특히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러면 20년 후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가장 뚱뚱한 집단은 40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 훨씬 이상이죠.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라북도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청년의 유출이고 그리고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 사이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에서 인구 유출에서 굉장히 지목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체 순유출은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가 다른 게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의 청년 유출은 대부분 광주나 대구 같은 인접해 있는 대도시로 흘러가는데 전라북도에는 대도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바로 쏴지는 이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간 친구들은 다시 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내의 인구의 감소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미치게 되겠죠. 이것이 전라북도 인구 감소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전라북도는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출산율이 높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또 노인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사망자의 숫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자연 감소율도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단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 피라미드와 원불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당시 5년 전에는 50대, 40대 후반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원불교의 경우는 60대가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60대, 55세, 50대 후반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삼각형 구도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겁니다. 청년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이 교단의 고령화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의 인구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원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우리 사회 전체 혹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훨씬 더 심각한 인구 위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의 고령화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그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요. 청년 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이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지역의 성비가 청년의 성비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교우들 간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다시 젊은 세대를 양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의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단의 조치, 새로운 문제의식들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새로운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구조가 돼야지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어떤 조직이든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동창회. 여기는 들어오는 멤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연속되지가 않죠. 중간에 끝나겠죠. 근데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지역이든지 교단이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활해져야지 이 조직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불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구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에 반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수준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불가피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의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방의 고령화 문제가 결합돼서 원불교 교단의 고령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문제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청년의 목소리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학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